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웠어.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있으면은 얼마를 주고 살지는 몰라. 그런데 지금 D, 요게 이제 1년 후라는 게 되게 중요해. D에 1 플러스 G,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주는 거야. D에 1 플러스 G의 자승, 이렇게 준다고 하자고. 아,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이게 잘 안 보이네, 애들이. 이렇게. 근데, 미안해. 원래대로 복원을 할게. 스트레치. 이걸로 그냥 하자고. 여기다 나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것을 현가를 내보면은, 이자율이 R일 때, 할인율이 R일 때, 현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PV는 D에 1 플러스 R, D에 1 플러스 G에 1 플러스 R의 자승. 여기 1년 후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들어가 있는 거지. 1. 그러지?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요게 중요해.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줄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주면은 요게 1 플러스 R이 아니고 D로 시작해야 돼. D로. 그러잖아. 자, 그게 중요해. 좌우지간 요렇게 됐다 하자고. 그러면 양변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PV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은 이게 이렇게 되지. D. 그 다음에 D에 1 플러스 G에 1 플러스 R. D에 1 플러스 G의 자승에 1 플러스 R의 자승. 뭐 이렇게 나오지. 그러지? 쭉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양변을 이제 그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빼주면은 여기는 PV 1 플러스 R이니까 RPV 이러고 되는 거죠. RPV. 그럼 잘 보면은 여기서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 그래야지 보기 편하다. 요것을 다시 1 플러스 G로 나눠줘 보자고. 1 플러스 G로. 또 한 번 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G 이러고 되는 거지. 1 플러스 G.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1 플러스 G가 생기고, 그러면서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없어지지, 요게. 그러면서 여기도 1승이 되지, 요게. 1승. 그러면 잘 보면은 요놈하고 같아지지, 요놈하고 같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요걸 1번식으로 놓고 요걸 2번식으로 놔가지고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1 플러스 G로 통분을 한 다음에 하면은 자, P에 1 플러스 R 마이너스 PV에 1 플러스 G가 되지. 그러면은 지금 요놈하고는 없어지고 지금 PVR, PVG가 남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PV R-G 그 다음에 1 플러스 G 이꼴 어떻게 되는 거야? D에 1 플러스 G가 되는 거지. 요걸 보면은 자, 다시 가서 보자고.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요렇게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요걸 다시 보면은 안 갔다. 어렵네. 요렇게. 그러면 양변에 1 플러스 G가 있으니까 요렇게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PV 이꼴 D 나누기 R-G가 된다는 거지. 요게 지금 현재 가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고르돈 공식이라고. 고르돈 공식. 포뮬라. 고돈 포뮬라 보통. 고돈 공식.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이 D라는 건 금액이야. D는 금액. 그 다음에 R은 할인율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G는 뭐야? 배당의 성장률이지. 배당은 성장률. 그러지? 그러면 요게 되니까 결국에 요걸 이제 만약에 D가 10,000원이라면은 그러지? 그 다음에 R이 예를 들자면 뭐 4%라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 다음에 G가 만약에 3%라면은 그러면 주가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제 해보자고. 그대로 PV 이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0원 나누기 어떻게 되는 거야? 4% 나누기 3%. 빼기 3%. 따라서 1%니까 어떻게 돼? 100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돼? 100만 원이 되는 거지. 100만 원이. 적정 주가는. 물론 이 공식은 D가 계속 나온다는 전제가 숨어 있어. 그리고 전제가 뭐냐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전제. D가 무한히 나온다. 이거 거짓말이지. 그 다음에 G가 이걸로 계속 성장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지. 그러잖아. 근데 이제 이것을 진짜에 맞게 설계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지. 무한히 안 나온다도 막 그럼 언제까지 나올 거야? 이게 기업의 미래는 알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계속 성장이라고 그랬는데 계속 성장 보통 성장률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아야 되지. 기업이라는 게 있으면 기업의 생존 기간이라고 그래. 여기에 성장률이라고.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처음에는 막 빠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낮아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뭐. 어느 정도. 아니면 계속 떨어지던가 이런 식으로 안 망하는 이상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게 되게 경제 성장률로 밀접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0년대 우리나라 1990년대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거의 1년에 10%대에서 10%대. 한 7에서 10%가 나왔다고. 7에서 10%. 그러다가 2000년 가가지고 성장률이 4 내지 5%가 나왔다고. 그러다가 2020년이 되니까 지금 성장률이 어떻게 돼? 2%도 지금 안 되는 거 깐닥깐닥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성장률이라는 게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성장률을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좌우지간 우리나라가 굉장해서 굉장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과거 성장률을 조사를 해보면은 인구 증가율하고 밀접해. 실은 인구 증가율하고 성장률은 경제 성장률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밀접.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은 동시에 성장률도 줄어드는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인당 성장률. 요건 뭐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당 GDP 또는 GNI. 인당 GDP 또는 GNI로 측정한다고. 그러니까 또 총 성장률, 총 경제 전체의 성장률, 이것도 측정할 수 있겠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인구가 줄어들면은 총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줄어들거든. 근데 인당 성장률은 안 줄어들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인당 성장률도 줄어든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일 났다 막 계속 그러는 게 지금 우리가 인구가 내 세대 때는 내가 63년생인데 이때 90에서 100만이 태어났어요. 1년에. 그런데 지금 2023년에 와가지고 1년에 태어난 애들은 지금 내 기억으로 26만인가 뭐 이게 될 거야 지금이. 거의 4분의 1토막 나온 거지. 4분의 1토막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뭐 2050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3천만인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절반 수준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큰 사회적인 변화가 오고 있는 거지.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라서 재밌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독일이나 불란서 이런 데는 인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옆으로 정체야. 이런 식으로. 일본도 비슷해. 일본도 이게 인구가 1억이 됐다가 일본은 이렇게 된 지 한창 됐어. 근데 이제 이때 일본의 경우에 요 인구 구성이 노인 중심으로 바뀐 거야. 여기서 이게 문제가 여기 불란서나 이런 독일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여러 개 생긴 거죠. 이렇게 호리병 비슷하게 생기지만 이렇게 정확히는 여러 개 아마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뭐 구조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거든. 뭐 유럽 국가들은.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죠. 이런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좌우지간 이게 경제 성장률하고 인구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는
자본과 노동력이 필요해. 이게 휴먼 캐피탈이라고 그래. 노동력.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은 비교적 충분히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노동력이 줄어들어 버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성장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생산성을 올리는 거야. 이게 지금 줄어들어 버리니까 노동력이 줄어드는데 생산성을 올린다. 그러면 이제 또 커버가 되지. 생산성을 올리면 요 자체가 이제 요게 줄어들어도 요거 자체로 나오는 걸 늘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고도 산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AI 뭐 로봇 뭐 자동차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거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기가 생산 벨트였어요. 생산 벨트. 그랬는데 이 생산 벨트가 중공업 중심의 생산 벨트예요. 중공업 중심의. 그런데 산업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AI, 로봇 막 이런 걸로 바뀌면서 여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여기가. 그러면서 산업이 다 이쪽으로 옮겨온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노동 집약제이거든. 여기는 이것은 자본 집약인데 여기는 노동 집약인 거야. 고부가 노동 집약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산업에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은 소득이 되게 높아. 그런데 못 들어가는 친구들은 소득이 낮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 최근에 행정고시 패스한 4급 공무원들이 네이버에 평사원으로 들어간대. 네이버 평사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이버 들어갈 수가 있거든. 우리 학교 정도 되면은. 그럼 네이버 평사원으로 들어가면 4급 공무원하고 맞먹는 거야. 근데 네이버 평사원 4급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몇 년 근무하면 연봉이 한 1억 2천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공무원의 거의 한 30-40%가 높다고. 그러니까 다일로 도망가 버리는 거지 뭐 지금. 그래서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지. 이게 판교 쪽에 이제 이런 쪽에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AI 기술 뭐 이런 AI 파이썬. 그다음에 이제 AI 파이썬 수학, 통계, 회계, 생산 능력, 생산 관리.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이제 여기 중에서 상당히 이 부분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지. 다른 학교 경영학과는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비교적 이제 좋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맛보기로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하나에 달려 있거든. 이제 누가 처음에 뚫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그걸 잘 뚫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지. 좌우지간 산업 구조가 지금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산업이랑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이야기해야 되는 게, 실은 이제 그 재무 관리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식 이야기했고, 채권 이야기했고, 부동산을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요것과 동시에 또 뭐가 있냐? 텍스란 놈이 되게 중요해. 텍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해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조세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면 가업 승계라는 걸 한번 봐보라고. 동영상을. 가업 승계 동영상. 그럼 거기서 어떤 식으로 세금을 안 내면서 가업이 승계가 되는가 온갖 방법들이 다 나와. 나도 놀래.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오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이게 세금을 올린다고 그래서 이게 그 텍스 레이스를 올린다고 그래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과표가 있고 세율이 있어. 과표와 세율. 그러면 과표를 왕창 늘린다고 그래. 요 세율을 안 올리고 과표를 늘린다고 그래서 다 올라갈 수 있냐? 무조건. 그러면 이제 도망가 보거든. 그러니까 항상 세제라는 건 어떻게 돼 있냐면 면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면세제도. 루프홀이 있는 거야. 루프홀이. 그래서 이 루프홀을 안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이제 루프홀로 도망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루프홀을 먼저 안 놓으면 도망가 버리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문제가 되거든. 그럼 여 루프홀 막아라. 그러면 거기 막으면 또 다른 데가 또 터져. 그래가지고 또 거기로 도망간 놈들은 또 돈 안 내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돈을 안 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때나 그 전에도 그랬고 조선시대도 그랬고 양반은 일반적으로 원래는 양반하고 평민만 세금 부담이 있어. 세금과 병역 부담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양반들은 뭐냐면은 노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병역을 면탈하고 세금을 뭐냐면은 원래는 법만큼 내야 되는데 안 내버리는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냥 먹어버리는 거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세제가 완전 엉터리였거든 여기에. 그래가지고 세금 제도가 엉터리였고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요. 삼정문란이. 그게 이제 조선 말에 삼정문란이 일어나고 이제 간도로 막 한 30만 명이 도망가본다고. 하도 많이 도망가보니까. 그러니까 세제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함부로 건드리면 이제 그냥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을 안 뜯어내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세금은 우리 국세라는 게 있고 지방세라는 게 있어. 지방세. 그러면 이거 지방세는 뭐냐면 지방에서 걷어서 지방이 써라고 국세는 정부가 걷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갖다 쓰는 거다 뭐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제 이원화가 심한 거야. 인프라가 다 이쪽에 있어. 인프라가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지방세라는 걸 걷어 서울에서 주로 걷어가지고 여기 밑에다 내려보내 지방세를. 자 걷어가지고 지방세 중에서 교부금이라는 걸 만들어. 교부금. 그래서 이 교부금을 이제 받으면은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농민이 된다 그러면 1년에 농사 지으면 무조건 500만 원을 줘 정부가. 그러니까 500만 원 확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저것 하면은 뭐 1년에 한 1000에서 한 1500은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소득이 확보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택연금, 농지연금 뭐 이런 게 있는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도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농지연금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농지연금 한 4억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월 한 300 나오게 만들 수가 있거든. 이게 요것도 금액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제 여기서 뜯어내는 거야. 여기서 뜯어가지고 주는 거야. 여기서는 거의 세금 안 나와. 특히 안 나오는데 이쪽에 안 나와. 이쪽은 세금 없어. 세금 안 내 거의. 그러니까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이쪽은 조사해 보면 특히 전라북도 지방이나 이런 쪽은 그 전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주더라고. 2%. 그러니까 그 관련 세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인구수로 비례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런 루프홀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교부세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 학비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다음에 국세도 안 내고 뭐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그게 굉장히 좋은 삶이라고.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 제도라는 게. 그런 게 필요해. 그래야지 이제 지방이 완전히 소멸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재정적자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재정적자가. 1년에 거의 한 이제 100조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100조. 50에서 100조. 100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1년에 한 600에서 700조인데 빵꾸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50에서 100조가. 이제 특히 법인세가 많이 안 걷어져 버려가지고 기업이 어려우니까 이제 법인세율도 낮춘 것도 있지만 기업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안 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빵꾸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빵꾸가 나니까 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거둬온 걸 지방세로 많이 내려보냈거든. 근데 여기 거래가 침체되면은 내려보낼 게 없어, 돈이. 그러니까 지금 지방 재정이 지금 악화일로야. 교부금은 안 줘버리니까 중앙정부가. 그래가지고 심지어 공무원들 월급도 막 거의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지방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 막 다 그만둬 버리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서울로 다 올라가 보고 나 네이버에 취직하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좌우지간 사회라는 게 막 이런 변화 극심해. 그러니까 그 변화를 알고 나름대로 이제 그거에 아다리를 맞추면은 이제 자기 부를 좀 제법 이게 획득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취직을 하면 취직 이후에는 이제 부가 크게 이제 뭐냐면 노동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이 있다고 크게.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학교 정도 레벨 되면은 내가 보기에 평균 평생 한 7천 정도 받을 게 될 거야. 6천에서 7천.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어떤 콜밴을 탔는데 그분이 자기가 공장장으로 30년을 근무했는데 평균 연봉이 6천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7천으로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장이 나가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 어쩔 수 없이. 30년 동안 6천 받아먹은 거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받으면은 30년 동안을 만약에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한 6천 받는다고 해도 한 18억 정도 임금이 생기는 거지. 18억. 그러면 여중에 이분들이 6천 정도 되면 한 20% 그게 나오거든. 그 근로소득세가. 그러면 20%에다가 소비세가 또 10%니까 실제로 30%를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2억 가져가는 거야. 12억. 세금 떼고 나면 12억. 12억까지 넘을 거야. 공제 같은 거 하면 14억 정도는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되는 평생 벌 수 있는 30년 동안 근무한다면은 한 14억 정도를 그 노동소득으로 벌 수가 있는 거야. 노동소득으로. 그러면 나머지를 이제 자본 이득으로 여기서 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먹고 쓰고 해야 되지 또. 먹고 쓰고 하면은 한 절반을 먹고 써야 된다고. 그러면 실은 내 나이 되면은 한 7억 정도가 순자산이 되는 거야. 순자산이. 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혼자서 번다. 그러면 이제 가계 순자산이 7억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5억이거든. 평균이. 가계 순자산 평균이 5억이야. 근데 이것도 좀 이제 바이아스가 있는 게 서울 지역이 좀 높아. 그러니까 서울은 6억, 7억 정도가 되면은 실은 지방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러고 되면은 여기는 뭐 한 6억 되는 거야. 여기는 6억. 여기가 6억이다. 그럼 여기 4억이 되는 거지. 여기 4억. 근데 인구가 이제 여기가 많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이제 구조가 여러 개 돼 있는 거지. 구조가.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자본 이득을 내야지 이제 결국에는 그 추가 플러스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순자산이 5억에서 한 7억 사이 정도인데 이제 내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 10억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 그럼 10억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10억이면은 가계가 순자산 10억이면은 10% 안에 들어. 10% 이내. 10% 이내.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요것을 10억을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는 내가 안 먹고 안 써도 한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모인다고. 5억에서 6억. 안 먹고 안 썼을 때 먹고 써버리면 2억 3억으로 줄어드는 거고 막 먹고 써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안 먹고 안 쓰면은 그게 또 삶의 의미가 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써본다 그러더라고. 많이. 그건 자기 선택이야. 좌우지간 안 먹고 안 쓰면은 노동소득으로 5억 6억이 생기고 이제 한 60살 정도 되면은 60살 정도에 그러면 여태 10억이 재산이 생기려면은 4억에서 한 5억 정도를 벌어야 된다고. 캐피탈 게인이 생겨야 한다고. 캐피탈 게인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요 캐피탈 게인을 이제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주식, 채권, 부동산. 요걸 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 되지. 요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요걸 따로따로 이렇게 배웠잖아. 따로따로. 근데 이제는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어셋 얼로케이션이라고 불러.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지. 한글로는 자산 배분.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원리가 뭐냐 이걸 이제 배울 거야. 이제부터 자산 배분의 원리. 그러니까 요걸 해야지만이 한 5억, 원래는 5억일 재산이 10억으로 가는 거예요. 10억으로. 그러다 운이 좋으면은 요게 10억이 또 15억, 20억으로 가는 거지. 20억으로. 그러면 이제 요때는 이제 그러면 30억이 넘어간다. 그럼 우리나라에 0.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0.1% 안에.
1% 안에 미안해. 1% 안에. 1% 안에 들어가. 30억이 넘어가면 순자산이 가계가 그러니까 요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이제 자산 배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 배분. 그러면은 이제 자산 배분에 관해서 쭉 한번 사람들에게 쭉 논해놓은 걸 보면 이제 재밌는 게 홍춘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논하는 걸 잘했더라고. 홍춘옥이라는 사람이. 홍춘옥일 거야 그 사람 이름이. 홍춘옥. 김경록이라는 사람하고 홍춘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씨 없어져. 김경록. 미래어셋 자산운용에 김경록이라는 사람이 있어. 뭐야. 김경록. 미래어셋. SS라고 나오지. SS에 김경록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강연자 가수네. 갑자기 경제학자 김경록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의 지금 자산 배분 뭐야 내가 이름 잘못 알았나? 왜 오만 사람만 나오고 여기 있네.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해. 요게 이 사람 말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또 홍춘옥이라는 사람이 또 되게 중요해. 홍춘옥. 우긴가 옥인가 돼. 우긴가? 홍춘옥. 자산 배분. 중산층 뭐야? 홍춘옥인가? 옥인가? 홍춘옥인가 보다. 홍춘옥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홍춘옥.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자산 배분 잘 안 나오네. 사부장 있어. 자산 배분 해가지고 쳐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자산 배분에 관해서 제일 내가 보기엔 잘 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잘 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은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봐.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으면 나오니까. 네이버로 가보자고. 네이버. 아이씨 이건 네이버닷컴. 아이씨 미안해. 네이버닷컴. 홍춘옥 나올 거야. 홍춘옥. 옥인가 우긴가 뭐 옥. 막상 자산 배분. 아이고 여기 있네. 여기 이 사람. 이 사람 말이 굉장히 현실적인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이 먹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친구보다 2배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는 결국엔 어셋 얼로케이션으로 결판 난다는 거야. 어셋 얼로케이션으로. 그래서 어셋 얼로케이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포인트는 뭐냐? 대부분이 어셋이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다. 10억이 있으면은 이 사람 말은 늙어서 먹고 살려면은 되게 부동산의 절반, 부동산에 5억 넣고 나머지 2억 정도는 주식, 나머지 3억 정도는 채권으로 해라. 요거야 내용이. 요건 내가 사는데, 요거 상가는 갖지 말아라고. 상가하는 거 엉터리고, 상가는. 그래서 내가 사는 집 한 4억에서 5억 정도, 뭐 10억 있으면 5억짜리 집에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2억은 주식, 3억은 채권으로 해라. 그러면 글로벌 채권으로 하면 한 5% 정도 나온다고, 수익률이. 주식은 이게 막 흔들흔들하지만 이건 한 7% 정도 나온다고. 평균 해보면은. 그리고 요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 두 개 합치면 6% 나오잖아. 6%. 흔들흔들한 6%. 그럼 5, 6에 30, 1년에 3천만 원 나오는 거지. 1년에 3천만 원. 그러지? 그러면 내가 연금을 하나, 국민연금 가지고 있다든지 연금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또 1년에 한 3천 나온다. 그럼 1년에 6천 나오면 먹고 살지. 너 그냥 거의 재산 안 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재산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균등 분할로 이제 계속 자기 재산을 까먹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연금에 가입해갖고 자기 돈을 이게 빼먹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또 자식한테 유산을 주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 그럼 유산으로 주려면은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주식 채권에 적절히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채권에. 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계속. 그리고 내가 조사해보면 이 말이 맞아. 내가 조사해보면 이 말이 부동산 주식 채권, 이게 다시 명심해. 부동산의 50%. 여기냐면 그냥 내가 사는 거야. 이게 대부분 미국도 마찬가지야. 주식의 20%, 채권의 30% 이렇게 넣으라고 그러지. 이렇게 넣으라고 그래. 자, 그러면은 요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고. 포트폴리오. 아이 교수님 나 지금 뭐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차피 이제 나이 먹으면 50살쯤 되면 다 돈을 모아. 내 인생 청춘을 바쳐가면서 일을 해가지고 그 노동의 대가로 돈을 모으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것을 그 부동산 주식 채권에 이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이걸 배분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요걸 이야기를 할 건데 가장 키포인트가 이거야.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앞으로 수업의 핵심이야. 여기를 뭐냐면은 리스크로나, 리스크를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해. 리스크 시그마라는 걸로 표현해. 요거 시그마라고 불러. 시그마. 그리고 여기를 수익으로 표현해. 수익. 그러면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게 왕이지, 왕. 세상에는 근데 이렇게 안 줘.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리스크를 수용한 대가로 주는 게 수익이야.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다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산들은. 요 선상에 있게 돼요. 요 선상에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해보면은 요 직선이 아니고 실은 요런 선상에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키야. 요게. 그럼 요게 의미가 뭐냐? 요게 요렇게 된 놈의 의미가 뭐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부동산은 어디가 있고 주식은 어디가 있고 채권은 어디가 있냐? 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해보면은 부동산은 이쪽에 있어.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가 채권. 여기가 주식. 여기는 뭐 벤처나 뭐 광물 뭐 벤처, 광물 뭐 이런 거야. 도박도 여기 들어가지. 도박도. 그러니까 실은 요게 이제 키포인트야. 역사적으로 쭉 해보면은 부동산, 채권, 주식 여러 거 되지. 부동산, 채권, 주식. 그러니까 실은 뭐야? 지금 안전빵인 거 순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야. 실은 근데 이제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면은 부동산 펀드는 이제 기간을 길게 보면은 부동산은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리고 수익도 안 나오고, 실제로 내가 미국 걸 조사해 보면 거의 수익 안 나와. 미국은 그 에팔레치아 산맥 이런 데 가면은 1800년대 오고 가격이 똑같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지. 좌우지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장 경제였기 때문에 성장 경제에서는 부동산이 실은 여 밑이 안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부동산이 여쯤에 있다고. 부동산이 이게 원래는 여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성장 경제에서는 여기, 노말한 데서는 노말은 여기야. 노말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노말 상태로 들어간 거야. 저성장. 이게 저성장이라고 해야지. 저성장. 자, 그러면 이제 이러고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볼록 한 놈이 생기고 요것이 갖는 의미가 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왜 볼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내 인생에서 갖는 의미가 뭔가, 이제 요게 중요한 거지. 왜 볼록하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배울 때 자산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없다 이렇게 배웠어. 지금까지 자산이라는 건 불확실성이 없다. 자산은 지금까지는 불확실성이 없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산이라는 것은 본질 자체가 불확실성이 본질이다로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거야. 본질이다. 불확실성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불확실성이 본질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하고 지금 현대시대하고 차이 나는 점은, 조선시대 때는 부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야? 옆에 평민이 있어. 평민이 내 땅 옆에. 그러면 요놈을 어떻게든지 작사를 내버려가지고 요 땅을 뺏어버리는 거야. 내가 땅 뺏어버려. 돼. 그러면 내가 부자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노비로 전락을 시키는 거지. 예를 들자면 노비하고 결혼을 시켜버려. 그러면 뭐 무조건 다 노비가 되거든. 그 자손들은. 근데 망해버리는 거지 뭐. 쫄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조선시대 때는 가장 부자가 되는 방법은 평민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노비로.
노비로만 게 이건 불확실한 게임이 아니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게임이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으로 태어나고 권문세가 양반으로 태어나면 세상이 행복한 거지 뭐.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아는 양반한테 이야기 들었더니 경상도 그 양반가 출신 사람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하는데 그 경상도 그 농촌에서는 50% 정도가 사람들이 50% 정도가 노비였대. 노비. 다. 노비로 다 먹고 사는 거야. 나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동네에 노비들이 있었거든. 내 세대 때까지도 노비가 있었던 거야.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선시대 때 돈 버는 방법은 뭐냐? 양반으로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수탈하는 거지. 수탈. 그리고 세금 안 내기. 세금 안 내기. 군대 안 가기. 이걸로 돈 번 거지 뭐. 근데 지금 후진국에 가면 이 비싼 일이 벌어져. 후진국에 가면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냐면 불확실성 게임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현대 시대는 불확실성 게임하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지난 정부 때도 막 부동산 욕을 하고 그랬는데 재밌는 게 지난 정부 비서실장이라든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야. 다 그런 양반들이 어디 사는가 봤더니 강남 재건축을 그 바라면서 그 재건축을 사서 가지고 있었더래. 대표적인 게 김의겸이란 분이지. 그러니까 그거 욕할 게 못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도 부자 되고 싶고 다 부자 되고 싶은 거야.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핵심은 뭐냐면은 불확실성 하에서 게임을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야 지금 김상조가 강남에 재건축을 가지고 있더라. 뭐 그리고 장하성이가 재건축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말 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실은. 왜냐면 그 지금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나 나나 전부 다 그 욕에서 뭐 하냐고. 아무 소용 없는 거지 뭐.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는 게 이제 최적의 전략이냐. 이제 최적 전략이 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적 전략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때는 최적 전략이 뭐였어? 수탈. 수탈하는 거야. 수탈. 그래가지고 세금 안 내기. 군대 안 가기. 이게 최적 전략이 조선시대 때는. 왜냐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불확실성 하에서 게임 룰이 적용이 되니까 그러면 그 하에서 최적 전략이 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부를 누가 축척을 했냐? 부의 축척이 누가 했냐? 여기 이제 키가 되는 거야. 부의 축척이 누가 했냐? 근데 조선시대 때는 부의 축척이 누가 했어? 양반이 하는 거야. 양반이. 나머지 놈들 다 작살 내버리면서. 양반이 한 10% 정도였거든. 5 내지 10%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공명첩을 샀지만은 그건 별볼 일 없는 양반들인 거고. 실제 양반은 한 10% 정도야. 근데 애들은 이제 막 무조건 다 수탈하는 거지 뭐.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양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게임을 계속 하는 거지. 그게 뭐 그 우리나라 잘생긴 배우하고 하정우가 나왔던 그 영화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그런 영화는 내가 보기에는 좀 게임의 본질을 잘 설명을 못하는 거야. 영화들이라는 게 실제로는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그때 시대의 본질을 이야기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이제 부의 축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현대 사회에 와서는 누가 부를 축척을 했냐? 현대 사회에 와서 이노베이터가 이제 부를 되게 축척을 해. 이노베이터. 물론 권력에 붙어서 돈 버는 애들도 있어. 근데 거의 다 이노베이터야. 문제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G, 삼성, 뭐 큰 기업, SK, 현대 다 이노베이터들이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노베이터가 아니면은 큰 돈을 못 모아. 그만큼. 이게 뭐냐? 예를 들자면 LG 같은 경우는 화학 산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6.25 때 그 치약 같은 걸 최초로 도입을 했지. 삼성은 원래는 그 일제 시대 때 요건 큰 회사인데 미두 거래에 주로 치중을 해가지고 미두 거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방적으로 나가지. 그 섬유 이게 제일모직이 지금 그거야. 그러다가 중공업 쪽으로 나가지. 삼성중공업 하다가 반도체로 나가는 거지.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로 나가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를 굳힌 거지.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는 이제 뭐야? 바이오로직스 뭐 이거를 하는 거지. 바이오로직스하고 반도체를 하고 있는 거지. SK도 여기도 좀 문제가 좀 약간 있지만은 여기도 뭐 그 노태우 정권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좀 세를 확장을 했지. 근데 본질적으로 여기도 뭐냐면은 이노베이션을 하는 기업이었던 거지. 그래서 봐봐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유공이라든지 뭐 다 이게 그 이노베이터 하는 회사들이거든. 현대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현대 자동차라든지 그 반도체도 처음에 현대도 했어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실은 이게 다 이노베이터들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는 큰 이노베이터가 있고 작은 이노베이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노베이터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돈을 먹는 거야. 돈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끌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긴 잉여물을 나눠 먹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대규모 투자. 그러다 보면 여기에 주주를 모집을 하는 거야. 주주 모집을 하지. 그러면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주주 모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채권으로 조달하는 방법도 있지. 우리가 한 거니까. 요걸 부채형 조달이라고 그래요. 부채형 조달. 요걸 주식형 조달.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여기에 참여 안 하고 부동산 투자는 쪼개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대규모 기업에 주식이나 채권으로 투자하는 거지. 주식이나 채권. 소규모 기업은 왜 어렵냐? 소규모 기업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생겨. 에이전시 프로블럼. 이건 이제 곧 나중에 이야기할 거야. 자세히 대리인 문제라고 그래. 대리인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10억씩 준다고 그래. 투자를 한다고 그래.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 수업 시간에 지금 27명이 들어왔는데 그럼 270억이 모이잖아. 29명. 290억이 모이잖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다음 주에 볼 필요가 있어 없어? 볼 필요가 없지. 290억 들고 내가 필리핀으로 도망가는 게 답이지.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해. 기본적으로. 이런 게 대리인 문제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위해서 네가 일해주라 그러고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벌어봐 그랬는데 걔가 갖고 튀어버리는 거야. 근데 대규모 기업은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 이게. 모니터링이 잘 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게 비교적 돼가지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야. 빼먹긴 빼먹었지만 물론 이건희 회장이 빼먹기도 하고 최종현 회장도 빼먹었어. 정주영 회장도 빼먹었어. 근데 빼먹는 것에 비해서 주는 게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전같이 여러분이 나한테 10억씩 주면 나는 다 빼먹어보죠. 홀라당. 다 갖고 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내가 직접 기업하는 게 최선이지. 근데 그걸 기업을 직접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에너제틱 해야 된다고. 그리고 운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하고 너무 많은 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실은 돈 버는 건 무지하게 힘들어. 그러니까 그 코스트인 거지. 이게 빼먹는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기다 돈을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지. 부동산은 이제 뭐야? 빼먹을 놈이 별로 없지. 그냥 요것은 이제 개발 사업이 있냐 없냐. 요게 이제 핵심이지. 개발이 있냐 없냐. 개발 유무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요게 개발만 되면은 대박이니까. 나도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동네가 갑자기 30년 전인데 고향 마을에 갔더니 집이 10억이 나간대. 100평짜리 집인데. 그 당시 10억이면은 반포의 아파트가 1.5억 나갔어. 1.5억. 그러면 한 5채 이상을 사볼 수가 되는 거야. 내가 뭐냐면은 제2 캠퍼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쑥덕쑥덕 하더라고.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세종시의 앞에다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네 산은 얼마 정도 해? 그러니까 나는 200억 정도 나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는 얼마 나가? 그러니까 나는 한 300억 나가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실은
개발만 있으면 대박이 나는 거야. 개발만 있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개발의 시대가 끝났어요. 개발의 시대가 종언이에요. 개발 시대가 끝. 이제 앞으로 개발 시대는 이게 지금 나도 어리석었던 게 이런 개발 시대에 나도 탔어야 되는데 개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를 들자면 지금 세종시 같은 거 행정도시 또 만든다고 미친 사람이지. 그러지? 그 다음에 혁신도시 만들겠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혁신도시 해가지고 뭐 부작용도 컸거든. 근데 그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거기다 땅 팔아먹은 사람들은 다 부자 됐지. 지방에서. 예를 들자면 뭐 도청 옮길 때라든지. 내가 그 충남도가 옮길 때, 도청 옮길 때 내가 보상평가위원 했거든. 거기 들어오신 농민들은 다 부자 됐어. 그래서 그 내가 아는 양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쪽에서 그 의사를 하시는데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곧 죽는데 딸 3명에 아들 1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딸들이 와갖고 아버지를 계속 주물면서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주물르고 있대. 아버지를. 얼마 있다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남겨주고 죽으니까 그쪽에 이제 도청 이전하는 바람에 뭐 한 막 100억씩 남겨놓고 돌아가셔보면 뭐 자녀 추선 입장에서는 논하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지하게 많았다고.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제 그 시대가 끝나본 거야. 그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실은 부동산으로 진짜 돈 벌어본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택 뭐 이런데 세종시 뭐 이런데 가면 이게 내가 20년 전에 천안 처음에 내려왔을 때 천안에서 2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그러더라고. 중산층. 농담으로 사람들이. 이게 천안에 100억대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안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근처에 KTX역 근처라든지 뭐 이쪽으로 땅 가진 사람들은 다 부자 됐지 뭐. 다 땅 한 200평 300평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 학생 한 명도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를 찾아왔어. 교수님 그러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서 우리 집 무지하게 부자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땅을 사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갑자기 그 전에는 뭐 한 해보이 5천 6천 나가던 땅이 이제 막 한 20억 30억 나가는 거지.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던 고향 마을도 그랬거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되게 이제 뭐 하냐면은 옛날엔 그걸 팔아가지고 주유소 차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은 시골에서 그런 부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야. 이제 갑자기 벼락부자 된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 세금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에 내가 집을 샀다. 집을 1억에 사가지고 10억에 판다. 그럼 기본으로 9억이 양도 차익이 생기면서 4억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근데 예를 들자면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수용이 됐어. 그러면 이건 양도세 없어, 양도세. 농지세를 이미 냈기 때문에. 농지세 낮아.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냥 세금 낸 것도 없이 떼부자가 돼버리는 거지. 뭐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 명절 되면은 자식들이 와서 싸우는 게 이제 명절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30억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싸우는 거야. 누가 먹냐고. 자식들끼리 나중에 칼부림 나고 막 총도 쏘고 막 그러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농지나 이런 것은 이제 양도세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실은 서울 집값이 올라 1억이 10억이 됐다 하자고.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주거 하면서 해가지고 한 15년을 해야지 거의 면세가 돼. 15년 정도 거주를 하면은 한 80% 정도를 면세를 내죠. 80%를. 그러니까 이 4.5억이 한 9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지. 9천만 원만. 근데 농지 쪽은 뭐냐면은 거의 양도세도 없어. 이게 니나무지 뭐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디로 갔냐? 지금 강남으로 간 거야. 강남으로. 거기서 재미 보고. 그래서 조사해 보면 강남에 그 보유 및 거주자는 거의 없대. 강남에. 대부분이 강남 주택의 절반 정도는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지방 부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이제 그것을 자식한테 양도해 주려고 하는 거야. 증여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호시탐탐 노리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 저가에 증여한다든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만 떨어지잖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여기서 70%까지는 매매해도 세금을 안 때려. 그러면 이게 10억 하다가 갑자기 6억 나간다 하자고. 그러면 요거대 70%는 뭐야? 6, 7에 42. 4억 2천에 매매를 해도 4.2억에 매매를 해도 세금이 없어. 요것을. 그러면 자식이 그 사이에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4.2억 내가 주고 뭐 해가지고 있다고 그래. 4.2억이. 그러면 갑자기 이게 10억 하던 게 6억으로 떨어지면은 자식하고 4.2억에 매매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 4.2억에 가져가면 자식은 1억 8천 먹고 시작하는 거지. 1억 8천. 이제 이런 거 하려고 전부 다 이제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세금 제도라는 게 근데 이런 쉽게 고치기가 어려워.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은 못 고쳐.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제 막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누가 돈을 내냐? 돈은 누가 버냐? 돈은 누가 버냐? 실제 먹는 자는 누구냐? 요거야 핵심이. 근데 돈은 누가 버냐? 우리나라에서 노동자하고 기업가야. 근데 먹는 자는 누구였냐? 지금까지는 주식으로 먹는 자도 있었지만은 주식으로 먹기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였냐? 부동산 개발된 데가 사람들이 먹었지. 부동산 개발된 사람. 이 사람들이 먹었지. 지금 구조가.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것도 끝났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그 시대도. 그러면은 왜 아까 치면 홍춘옥이라든지 김경록이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50%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왜 50대, 30대, 20을 이야기를 하냐.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하다. 수익이 미래 수익이 미래 현금 흐름이 불확실하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옛날에 나는 상가 주인 되는 게 꿈이야 그러고 지산센터 산 사람들 지금 완전히 많이 해버렸지. 지식산업센터 특히 막 평택 이런 데 산 사람들이 지금 거덜나 버렸어. 지금 완전히 인생 다 망가진 거야. 내 나이 정도 된 사람들이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한 10억짜리 15억짜리 샀는데 그냥 10억에 샀는데 뭐 5억 나가는 거야. 지금 예를 들자면은 5억에도 안 팔려.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하는 거지 뭐 지금. 그러면 왜 이제 그런 현상이 터졌냐?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불확실이라는 거지. 불확실이라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 랜덤, 그걸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해. 요걸 한글로는 뭐라 하면 확률 변수라고 그래. 확률 변수라고 그래.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확률 변수라는 건 이제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편한데, 동전 던지기가 확률 변수야. 동전 던지기 앞면 또는 뒷면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그럼 앞면이 나오면은 1을,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을 준다 하자고. 그럼 이 숫자를 여기 대응시키지. 요 앞면 뒷면에다가 이제 대응시키는 거잖아. 요것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그래요. 요것을 확률 변수. 이제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대응 메커니즘. 게임 룰이지 게임 룰. 그러니까 게임 룰을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서 확률이라는 말이 나와. 확률.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률 2분의 1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그것을 확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써주냐면 P라고 써줘. P 보통. P라는 함수로 써주는데 이것도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P 이꼴 H 이꼴 2분의 1 이것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잖아. 숫자를 대응하는 여기 숫자가 되는 거지. 숫자. 그럼 여기는 함수인 거고. 함수. 그러면 재밌는 게 봐봐. 확률 변수하고 확률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확률 변수는 HT에서 어디로 가? 지금 1 또는 마이너스 1로 가는 함수지. 근데 확률은 뭐냐면은 확률은 HT에서 0, 1 사이 값으로 간다고. 0, 1 사이 값으로. 그러면서
어떤 게 성립을 해야 돼? 서메이션 P의 H.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없애자고. 그러면서 요 조건이 붙지. 요 조건이. PT는 1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지.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불러. 확률. 요 P를. P가 확률이야. P가 확률. 확률 변수로 하면 뭐야?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불러. 정확히는 그래서 보통 노테이션을 x라고 써줘. x. 이런 식으로 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고 되는 거지. 고등학교 때 보면 정의역이 ht, 공변역이 뭐야? 마이너스 1, 1 이러고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핵심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10 나오는 걸 이제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현할 거냐? 컴퓨터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한번 봐보자고.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자. 다른 거고. 자, 함수 중에 랜드라는 함수가 있어. 랜드. 이게 랜드라는 게 뭐냐면 난수 발생기라는 거야. 랜드. 그럼 요걸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가 나와. 근데 0부터 1 사이의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이게. 0부터 2 사이의 숫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if 랜드가 0보다 0.5보다 크면은 0부터 2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크면은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로 해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110, 110 이렇게 나오네.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요게 0101 나오는 주사위를 동전을 만든 거나 똑같지. 요게 동전은. 그럼 봐봐. 자, 해보자고. 이거 무지하게 많이 해보자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요것을 확 긁어. 확 긁으면은 요게 서메이션이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0 근처가 나와야 되지. 요게 0 근처가 50%라면 그러지? 요렇게 해주고 자, 썸 하고 엔터 쳐봐. 9가 나오네. 9는 294개 했는데 9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뭐 몇천 개를 해버리면 되니까 몇천 개를. 요걸 좀 더 해보자고. 그러면은 이게 의심스러우면은 자, 요렇게 한 거야. 무지하게 많이 했지. 이제 1000개 넘게. 자, 보자고. 합, 썸. 그냥 실은 요것을 썸보다는 정확히는 에버리지로 내는 게 중요한데, 에버리지로 하면 확실히, 얼마나 차이가 난 개수니까, 요건 늘어나겠다. 이렇게 하면, 썸으로 하면은. 그래도 별로 안 늘어나네. 그러지? 3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1하고 마이너스 1의 개수가 똑같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동전하고 거의 똑같은 거지.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지? 이거 동전이야, 동전.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아하, 이렇게 만드는구나.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주사위를 가짜 주사위. 요걸 이제 가짜 주사위지.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요걸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확률 변수. 랜덤 베리어블. 베리어블의 값이지. 요게 랜덤 베리어블의 값. 치역이지, 치역. 랜덤 베리어블의 치역. 요게. 그러지? 그러면서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이 나올 확률은 1의 개수를 씌는 거지. 1의 개수를. 그러잖아.
1의 개수를.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여기서 지금 10, 10 이렇게 쭉 나왔으니까 1 것만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걸 좀 바꿔서 그냥 이렇게 해보자고. 0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0. 자, 0으로 한 다음에 아이고 미안 0으로 안 했네. 0으로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이렇게 해주면은 자 요걸 다 더해가지고 횟수로 나눠준 게 확률이 되겠지. 봐봐 지금 여기서 봐봐 여기서 다섯 번 여기 지금 4부터 예를 들자면 9까지 하면 여기 5번 6번이네. 6번 중에서 여기서 요걸 서메이션 해가지고 6번으로 나눠주면 1이 나올 확률이 되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썸으로 해가지고 요거대 개수만큼 여기 개수가 1084에서 지금 몇이야? 3에서 4에서 1084 그러잖아. 4에서 1084니까 실제로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1084 빼기 3으로 해야 되겠네. 그러지? 그럼 썸 가로 열고 요걸로 해보지 말자고. 여기 썸을 해보자고. 요걸로 썸 그러지? 한 다음에 요걸 1084 빼기 3이니까 1081로 나눠주면 되네. 1081 그럼 요게 확률이 되는 거지. 48% 나왔잖아. 그러지? 그리고 여기서 F9 키라는 걸 누르면은 이게 막 바뀐다고. 이렇게 새로 캘큘레이터를 새로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F9 키 누르면은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다 돼. 컴퓨터에서도. 그러니까 아하 그렇게 되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이것을 probability라고 부른다고. 이것을 안면이 나올 확률이죠. 이거는 probability.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가 probability가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은 뭐야? 확률 변수의 값들. 랜덤 베리어블의 이게 그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기 때문에 보통 랜덤 밸류 또는 뭐 치 여러 개 부르지. 관측치 여기 아니라 관측치가 되는 거지. 여기 랜덤 베리어블의 관측치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기 관측치가 되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확률 변수가 이렇게 이야기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의 기대값. 확률 변수를 조금 전에 x로 써주기로 했지. 예를 들자면 ht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걸로. 그러면 요 기대값을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줘. 이렇게 2의 x 바. 요걸 기대치라고 그래. 기대치. 치라는 말이 중요해. 치라는 건 뭐냐면 숫자다. 이런 소리야. 숫자다. 숫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숫자가 되냐?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2의 x는 서메이션 p의 x 지금의 확률. 그러니까 x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i 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값을 i라 한다면은 i 곱하기 i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냥 우리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봐봐. 이러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 각각의 확률이 뭐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게 요게 뭐야? 요 놈이 되는 거지. 요게. 그 다음에 요 놈이 요게 되는 거지. 나올 수 있는 값. 요게. 이게 요게 지금 i라는 놈이 나올 수 있는 값. pxi는 뭐야? i가 나올 확률.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 요게 기대치의 정의야. 요게 기대치. 그래서 보통 노테이션을 어떻게 써주냐? 이렇게도 써준다고. 뮤라고도. 뮤. 이렇게 기대치를.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뭘 또 하나 정의할 수가 있냐면 분산이란 걸 정의할 수 있어. 분산. 요거 이제 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렇게 정의되는 건데 요걸 써줄 때 노테이션을 요렇게 써줘. V 또는 VAR로. 요렇게 써주는데 우리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 표준 편차라고 불러. 표준 편차. 아 미안. 제곱 분산이라고 불러. 요 분산의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야. 그럼 요건 어떻게 정의되냐? 이렇게 정의돼. 조금 전하고 똑같아. 거의.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i 마이너스 뮤
PXI 이렇게 정의되는 거야.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여기서 온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 동전의 경우를 해보자고. 동전의 경우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요게 계산해 보면은 조금 전에 요걸 계산해 보면 요게 0이 나오지. 0.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0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0의 확률이니까 2분의 1. 제곱을 이렇게 해줘야 돼. 제곱. 이거 나중에 왜 제곱해주는지 설명할게.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빼기 0의 제곱에 2분의 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1.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지. 여기도 1. 2분의 1.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분산은. 그러니까 동전의 분산은 1이 됐다. 그 다음에 기대치는 0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은 요걸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은, 자, 요걸 이제 무게중심으로 보면은, 자,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여기다, 그럼 요 1 또는 마이너스 1 그리면은, 여기 무게가 확률이라 하자고, 확률. 그럼 어떻게 돼? 0.5가 되는 거지. 0.5, 0.5. 여기 확률인 거지. P. 여기 무게가 P야. 무게가 P. 확률. 그러면은 무게 중심은 뭐야? 무게 중심. 여기지, 여기. 무게 중심 여기지. 이게 무게 중심 어디야? 0이지, 0. 그러지? 여기 뭐도 똑같아. 기대치하고 똑같이. 기대치.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두 개일 때는 여기 거리가 뭐야? 요게 분산값이 된 거지. 요게 분산. 분산이 된 거지. 나중에 실은 알고 보면 편차인데 루트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는 분산이라는 게 여기 결의에 대응하는 거다. 그 다음에 기대치는 무게중심에 대응하는 거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 명확히 감이 와야 돼. 감이. 그래서 요거 다시 설명해 볼게. 기대치는 어떻게 정의된다고? 이렇게 정의된다고. 나올 수 있는 값 곱하기 확률로. 그러니까 동전 같은 경우 나올 수 있는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지. 우리 경우에는. 그리고 확률을 곱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0이 되는 거지. 기대치가. 그러지?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정의된다고? 분산은 노테이션 상으로는 시그마 스퀘어로 써주는데 이렇게 정의된다고. 나올 수 있는 값 빼기 기대치의 자승. 그러지? 곱하기 확률.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면 지금 1 빼기 0의 자승의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0의 자승의 2분의 1 해가지고 1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동전의 경우에 우리가 확률 변수를 1하고 마이너스 1로 해주면은 기대치는 0, 분산은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지? 요걸 이제 지금 요걸 배웠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걸 좀 더 정교하게 해서 내일이 또 해야 되는데 내일이 또 공휴일이어가지고 녹화를 한번 해놓을까 그 생각도 있는데 옛날 녹화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보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볼 준비가 돼.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여기 포트폴리오까지 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기대치, 분산 이런 개념하고 이제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와. 공분산을 이해하면은 이제 왜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요러고 생겼다고 그랬잖아. 지금 크게. 그러면 왜 이것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믹스를 만들면은 실은 이제 그냥은 이러고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재밌는 게 수익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안 만들면 여기가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돼. 그럼 여기만큼 더 먹는 거죠. 여기만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부동산, 채권, 주식이 이렇게 있어. 거의 직선상에. 그럼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여기가 있게 되고 여기에 P. 여기가 부동산, 채권, 주식이 여기 있으면 포트폴리오는 여기가 있다는 거야. 키가. 요걸 보이려고 하는 거야. 요걸.
그러면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이제 요 각각을 뭐냐면은 조금 전에 동전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전식으로. 동전으로. 요건 동전이 어떻게 돼야 돼?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동전이고 여기는 뭐야? 채권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동전.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동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여기 되면은 적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연원보다는 좋지. 연원보다도 실은 좋다고 볼 수가 있지. 연원보다 좋은지는 안 좋은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지금 수익 여기가 위험이고 여기가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수익, 여기가 위험이고 여기가 수익이야. 여기가 위험, 여기가 수익. 그러니까 연호모 누가 더 좋냐? 그러면 실은 이제 여기가 수익이 좀 더 높잖아. 생각해보면 요렇게 되니까 수익이 높은데 여긴 대신 위험이 낮잖아. 연호는 P는 주식보다. 그러니까 실은 나는 연호를 선택하지. 나는. 그러니까 왜 이걸 선택해야 되냐? 이제 그래야지 왜 부자가 되냐? 이제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됐을 때 예를 들자면은 월급으로는 한 6억 정도 벌었는데 5억에서 6억 벌었는데 자산 배분을 잘 해가지고 한 10억 가서 한 13억 가지고 있다. 그럼 옛날에 젊었을 때 선생한테 배운 게 보람이 있었구나.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두 이 수업을 든 사람이 해피한 거지 뭐. 그런 거야. 오케이. 오늘도 여기까지 수업.